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산업을 움직이는 수많은 기업들 중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를 꼽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도래한 AI 시대,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K 하이닉스는 2025년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모든 성공 서사가 그렇듯 바깥에 우리는 그 빛나는 결과만 마주할 뿐 그 과정에서의 힘듦이나 수고로움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SK 하이닉스의 히스토리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언더독 스토리, 슈퍼 모멘텀인데요. 오늘 이 책의 저자와 SK 하이닉스의 구성원분들을 모시고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플랫폼 9와 4분의 3의 세 분은 직접 책을 쓰신 저자이시고 여기 계신 두 분은 SK 하이닉스 이 책이 만들어질 때 여러 경험들을 집필질 쪽에 넘겨주신 경험을 토대로 많은 대화를 나눠주신 분들인데요. 정말 이렇게 책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다섯 분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책이 딱 세상에 나오고 느끼는 감정도 굉장히 특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 한 자리에 모신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책을 이제 집필할 때 큰 기조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기재 담당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얻었거든요. 그 키워드가 언더독과 그다음에 AI 마중물이라는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키워드를 따라서 잘 집필할 수 있었고 꼭 다시 만난다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뵙고 반갑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이 나온 게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엄청난 실적 발표를 해서 마치 저희가 이 책을 시기를 맞춰서 낸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근 2, 3년은 시대의 화두가 AI였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연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 SK 하이닉스를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니 한때는 이게 망할 뻔도 했던 기업인데 어떻게 이 AI 시대를 지금 병목을 쥐고 있는 리딩 컴퍼니가 되었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됐고 그래서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를 취재를 해서 한번 책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판을 뒤집는 언더독 서사. 마침내 슈퍼 모멘텀이 된 SK 하이닉스의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의 SK하이닉스를 있게 한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5가지 성공 포인트를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예언입니다. TSV 1등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하이닉스는 메모리 미세화 기술이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이후 메모리 시장은 칩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수직 관통 전극 기술이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훗날 HBM의 핵심 기술이 되는 이 TSV 기술을 1등으로 개발해 D램 시장의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것. 이것이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2012년 하이닉스의 핵심 전략이었다. 저는 정말 놀랍고 좀 신기했던 게 사실 타임머신을 타고 2012년으로 돌아가서 이제 AI가 대세가 될 거야. 그리고 HBM이 AI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야. 주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이상 이걸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거든요. 책을 뭔가 기획하실 때, 취재하실 때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 다음에 미래 전략실을 신설을 하는데 그 팀과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과거 자료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 말에 2B 전략 모델을 만들었던 자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발견하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것을 계획했다니. 그래서 이제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 거기 맨 위에 1등이 지금 HBM의 핵심 기술인 TSV 1등 개발이라는 게 딱
떡하니 적혀 있었어요. 오. 예, 이미 이제 12년 말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정도면 점쟁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지금 설명하면서도 약간 소름이 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최태원 회장이 2008년부터 하이닉스를 인수해야겠다라고 구상을 하고 실제 이뤄낸 그런 통찰력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충북 청주에 위치한 대규모 그리고 최첨단 생산 시설에서 HBM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시계를 좀 돌려서 TSV 기술을 적용해서 처음으로 HBM을 생산하기 시작한 그게 한 2013년도인가요? 그때만 해도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어서. 저희 이천 캠퍼스에 체육관 옆에 보면은 TSV 동이라는 4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 TSV를 셋업하고 양산까지를 거기서 진행을 했었어요. 당시만 보더라도 진짜 그 수동으로 엔지니어들이 수동으로 작업을 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본부장님이 아니 왜 이렇게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러면서 한번 직접 시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찰 갔다 오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야 저기 너무 이제 앞으로는 나도 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 보시니까 정말 다음부터는 그런 질책을 안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TSV나 HBM 쪽 개발로 가는 걸 굉장히들 많이 꺼려들 하셨어요, 구성원분들이. 그 당시에 아오지 탄광이라는 표현도 좀 있었고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서 굉장히 힘든, 엔지니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현재 이런 제품으로 탄생시켜서 그다음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성공시켰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우리 구성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의 예언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게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한다고 해도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SK하이닉스의 오늘은 없었겠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3년 2월 19일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권오철 대표의 후임으로 연구개발총괄 박성욱 부사장을 선임했다. 하이닉스의 첫 엔지니어 출신 CEO의 탄생이었다. 그의 결정에 하이닉스 안팎 모두 놀라워했다. 이 엔지니어 출신 CEO를 임명한 게 꽤 이색적인 행보였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당시에 이제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서 큰 그룹이 인수를 했으니까 그룹에서 뭐 낙하산 CEO가 온다든지 뭐 아니면 재무나 이쪽 이제 전문가가 한다든지 이런 이제 예측이 있었나 봐요. 근데 당시에 이제 재무 전략 전문가셨던 권오철 CEO께서 하고 계셨는데 인수에 SK에서는 한 1년 정도 유임을 시키면서 차기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찾는 작업에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당시 이야기를 전해주신 송현종 코퍼레이트 이제 센터장께서 당시에는 이제 미래전략실 팀장이셨는데 살펴보니까 기술에 대한 어떠한 결정 때문에 회사의 당락을 결정하는 일들을 보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가 하이닉스는 엔지니어 출신이 CEO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이닉스에서 최고 기술 전문가로 인정받으셨던 박성욱 전 부회장께서 첫 번째 엔지니어 출신 CEO가 되시고요. 임원들을 이제 엔지니어나 이 출신으로 다 바꾸셨대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훨씬 더 기술 이제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는 효과가 났고요. 그때 이제 당시 문화를 전해주신 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CEO가 워낙 너무나 현장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부풀리거나 아니면 보고를 할 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상의도 굉장히 즉각적이고 깊게 할 수 있었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실행까지도 굉장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리더십들이 다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하이닉스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명함을 처음에 주고받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걸 봤어요, 명함에서. 광어정 CEO부터 그냥 엔지니어 모든 분들의 명함에는 다 We do technology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야, SK 하이닉스는 정말로 기술 주도 회사구나. 이게 모든 조직마다 다 심겨져 있어서 가능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천 부회장이 SK하이닉스 최초로 네. 엔지니어 출신 CEO가 됐고 그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들을 반영해서 아주 새로운 관점의 리더십을 펼치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시프트 레프트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그 당시에 강하게 드라이버가 됐던 시프트 레프트 전략은 반도체가 만들어져서 고객들께 판매가 되기 전까지 타임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구, 개발, 제조, 양산, 그 다음에 품질 이런 전체적인 시퀀스에서 바로 앞단, 즉 앞단이 바로 우리한테는 고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앞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단에 있는 분들이 타임라인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원팀으로 협업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다음 단으로 넘어갔을 때 더 좋은 결과와 더 좋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그 당시에 원팀 전략과 함께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다르게는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코어 TF팀을 두어서 핵심 기술 개발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던데요. 우선 코어 TF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코어 TF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첫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연구소에서 요소 기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팹에 가져와서 개발, 양산, 이관까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한 조직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그걸 이제 코어 T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시프트 레프트의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조직에서 선바뀜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뺏긴 시장을 다시 가져오려면 실패한 HBM2 설계를 잘 고쳐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는 난망했다. 월등해야 했다. 단가 집착으로 성능의 한계에 부딪힌 HBM2 젠1에서 얻은 교훈은 뚜렷했다. HBM은 퍼포먼스에 올인해야 한다. 별동대는 HBM 아키텍처 설계부터 소자, 공정, 그리고 다이식을 포함한 패키지까지 싹 바꾸는 전면 수정에 나섰다. HBM1이 최초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HBM2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별동대 TF팀을 따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별동대 TF팀에 계셨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HBM2가 사실은 몇 가지 제품이 있어요. HBM2 Gen 1이라는 제품이 있고 Gen 2 그 다음에 이제 2, 2까지를 한 라인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HBM 첫 제품인 Gen 1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별동대 TF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TF에는 설계, 제품 그런 다양한 HBM을 하고 있는 팀들이 다 모였고요. 저는 그때 이제 소자 팀장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각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딱 하나의 목표, 다시 살리자라는 목표로 그걸 했고요. 하나의 원팀 스프릿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갖춰지기 시작을 했고 모든 조직이 모여서 한 가지의 목표를 하는 그런 모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결국은 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또 HBM2이라는 제품이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저희가 마켓시어 90% 이상을 또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책에도 보니까 관련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HBM Gen 1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별동대 TF팀에서 해결을 했지만 HBM Gen 2 역시 시장이 급냉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HBM2E 개발에 들어갔다. 이렇게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 누구도 하지 않았던 패키징 공법을 아주 과감하게 적용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공법이죠? 아마 MRMUF 공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MRMUF는 Mass Flow Molded Under Fill의 약자입니다. MRMUF가 있기 전에 사실은 TC-NCF라는 기술이 이 HBM 제품에는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두 단계로 채우는 것이 유일한 기술이다 라고도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요. 다 한 번에 작업하는 기술을 개발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기술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으로는 기존 TC-NCF에서 겪었던 그 많은 품질 이슈들, 양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율 문제들까지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기술은 하이닉스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고요. MR, MUF 기술이 성공을 한 그 당시에 경쟁사들이 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종 소재라든지 장비, 몰드, 금형 뭐 이런 것들에 다 특허나 배타적 권리들을 다 확보를 하면서 방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후발 업체들은 아직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요. 우리 이 촬영 초반에 나왔던 말씀이긴 한데 언더독 스토리라는 말은 사실은 이 MRMF 기술에서도 언더독들의 반란, 언더독들의 협업 이런 걸로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MRMUF라는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MUF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당시에 언더필에는 강자였지만 이 몰딩 EMC 소재에서는 아직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그 업체와 저희의 협업이 있었고요. 이러한 언더독 협업이 사실은 MRMUF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고요. 이런 또 스토리가 경쟁사가 쫓아오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안전한 길보다 도전적인 길로 SK 하이닉스를 이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성공 포인트, 예언과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